강원도 강릉시. 요즘 의뢰인인 정기옥 씨는 작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해결했던 빌린 돈과 그 이자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 아줌마가 해결 다 됐다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앞에서는. 엄마 살아계세요. 이거는 제가 저희 엄마를 걸고 정말 맹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97년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 집에 2,500만 원짜리 전세를 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 후 의뢰인의 오빠가 사업상 700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집주인인 상대방에게 돈 7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2000년 5월 상대방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이자는 안 갚고 원금만 제한다는 조건으로 원금 700만 원을 뺀 1,800만 원으로 재계약을 했고, 이로써 빚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상대방은 전세금에서 당시에 빌린 돈의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었는데, 이자 건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제가 있을 때 한마디 말 없었고, 동생이 그 집에 계속 있을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저희 엄마가 2000년도에 그 돈을 갚았었고, 원금을 갚으면서 같이 해결이 됐다고 저한테도 얘기했었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엄마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 돈을 이자라 하면서 이사 나갈 때 그 돈을 거의 강제적으로 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돈을 꼭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미 갚은 돈에 대한 이자를 이제서야 요구하다니 강제로 뺏은 전세금 168만 원을 당장 돌려달라는 사건 의뢰인 정기옥 씨. 한편 의뢰인의 어머니를 믿고 선뜻 돈을 빌려줬던 상대방 박점순 씨. 당시 돈이 모자라서 동생이까지 부탁해 7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는데, 돈을 빌렸으면 이자는 당연히 주어야 할 텐데 힘들게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원망만 듣게 된 것이 억울하기만 하다. 제가 돈이 있어서 그 사람 빌려줬으면 괜찮아요. 억울하지도 않고 한데, 남의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도 안 주고 이래 있는데 제가 답답하고 진짜 속상하죠. 그때 당신은 빌릴 때는 돈 빌리기 위해서 저한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돈 빌리고 하고 나긴 이자 안 주고, 그래 고맙다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와서 내 168만 원 준 게 억울하다고 내를 고발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 억울합니다, 굉장히.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168만 원을 절대 돌려줄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박점순 씨. TV 생활방송 두 번째, 빌린 돈의 이자 반환 요구 사건. 네, 의뢰인이 요구하는 청구 취지가 무엇입니까? 저희 의뢰인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997년 의뢰인의 어머님이 상대방 집에 2,500만 원의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1998년 의뢰인의 큰오빠,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의 아들이죠, 급한 일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급전 700만 원을 빌리게 됐습니다. 근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어머니는 이사를 가겠다고 했고, 이 사정을 상대방의 남편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남편은 이자는 안 받고 원금만 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2000년 5월 상대방과 저희 의뢰인의 오빠가 빌린 700만 원을 전세금에서 제하고 1,800만 원의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얼마 전 의뢰인의 여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잘 계시다가 빌려간 700만 원에 대한 이자, 2부 이자인 168만 원을 떼고 1,800만 원의 전세 계약금에서 1,632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그동안 이자라든지 그 원금에 더한 어떤 더 이상의 돈을 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자를 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께서 뗀 1년 동안의 이부이자 168만 원을 즉시 돌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98년에 의뢰인이 오빠의 사정이 하도 딱해서,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상대방은 돈이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돈과 동생의 돈까지 합해서 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오빠는 사업적인 측면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첫 번째 달 한 번만 이자 2부의 이자인 14만 원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그 사정이 딱한 것을 알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독촉을 몇 번 했지만 제대로 안 되자 2000년 5월 28일 날 그럼 전세금에서 그것을 변제하고 전세 계약을 다시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의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 4월 의뢰인이 여동생이 집을 나가게 될 때 서로 합의하에 2년치 이자를 원래 내야 되는데 1년치만 그 변제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1,800만 원 중에서 168만 원의 1년치 이자를 제한 1,632만 원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의뢰인의 오빠와 여럿이 함께 있는 데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168만 원의 그 청구 취지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 그러면 저 상대방이 그 700만 원 빌려주면서 차용증 써줬어요? 받았어요? 안 써줬습니다. 제가. 이자에 대한 약정은요? 그거는 2부 이자로 주기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때 중국에 무역한다 해가지고 세간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산다고 저한테 몇 번 찾아왔어요. 그래 집 주인이니까 2,500 전세 걸리으니까 700만 원 떼지 않지 않느냐고 만약에 안 줬을 때는 그 돈을 제하고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단순한 그 생각만으로 그 700만 원을 주고 차용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이자는 어떻게 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700만 원도 차용증을 안 쓰고 2부 이자라는 돈도 글쎄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저 2부로 정했다는 것을 알 2부 수 이자- 예, 처음에 한 달은 그 저기 이자를 700만 원에 예. 의뢰인이 지급을 했다 예, 그 예, 말이죠. 1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그 어머니께서 예. 지급을 하셨습니다. 네. 예. 예, 그게 14만 원? 예, 예. 사실 의뢰인 원금 700만 원에 2부 이자 주기로 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14만 원 준 거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아니 준 거는 모르겠고요. 저기 오빠한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기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빠 저게 요번에 저도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오빠 이자 어떻게 되냐고 이부라 그러던데 이러니까 엄마를 통해가지고 돈을 오빠가 이자를 엄마한테 통해가지고 줬대요. 아줌마를 만날 기회도 좀 적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한 분은 줬다는 얘기죠? 한 번에 몇 번은 줬대요. 몇 근데 번을 한 번 이분 받았습니다. 아니 14번, 14만 원 2분지 3분지 모르겠지만 엄마 이제 처음에 한 두세 번은 아줌마를 통해서 주고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엄마를 됐어요. 통해서 드렸대요. 네. 지금 뭐 몇 번을 줬던지 간에 이자를 줬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셨다는 거고요. 그 우리 그 상대방은 그 여동생 돈까지 그 빌려와가지고 네. 700만 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자를 받아서 여동생에게 일정 부분을 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못 낼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다 헤아려 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상대방께서는 돈을 빌려줬을 때 아무리 사이가 좋고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분명히 차용증은 써야 됩니다. 물론 1998년에 700만 원을 빌렸습니다만 IMF가 지나고 해서 1999년 2년이 지난 후에 의뢰인 측 어머니께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는 이제 이사를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상대방 남편께서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분명히 그럼 이자는 안 받을 테니 그냥 눌러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얘기를 의뢰인이 직접 들은 적도 있죠? 네, 아저씨께서 제가 부산에 엄마 집에 엄마가 몸이 자주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 엄마 집에 자주 내려갔는데 그거는 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9월달에 오셔가지고 엄마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할머니 그냥 이제 그때는 집값이 IMF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집값이 쌀 때였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어떤 그 아저씨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기 할머니 그냥 저희 집에 그냥 계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민법 제827조 1항에 보면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서는 부부가 따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계약을 한 의뢰인의 어머니와 의뢰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더욱 중요한 것은요. 2000년 5월 26일에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미 남편이 고인이 되신 상태였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도 않을 때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진 이야기까지 그 돌아가신 분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계약 당시 살아있지도 않은 남편의 말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의 남편이 전세 재계약 당시에 고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세 재계약은 2000년에 이루어졌고요. 그 상대방의 남편께서 이자를 내지 않고 그냥 눌러주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1년 전인 1999년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자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1년 뒤에 고인이 됐다고 하셨어도 저희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고인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 네. 뭐 제3자 증인이 있어요? 정의는 없고 그 엄마하고 제하고 하면서 둘이서만 2,500에 대해서는 했구만요. 700만 원을 원래 돈 빌릴 때 2부 이자로 주기로 하고 빌릴 때 만약에 못 갚으시는 전세금이 있으니까 뛸 염려가 없으니까 제하면 된다 해서 나는 그렇게 제하고 이자를 이야기하니까 어렵다 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1년 후에 상대방이 말씀하신 대로요. 빌린 돈에 대해서 7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부씩 친다. 그럼 98년에 돈을 빌리고 2000년 5월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요. 2년 동안 발생한 700만 원에 대한 2부 이자를 친다면은 30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전세 재계약을 해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또- 원금을 제할 네. 때 이자까지 같이 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의 오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는 다른데요. 의뢰인의 오빠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급하게 돈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집주인한테 돈을 좀 부탁을 했지 돈이 된다고 하길래 700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전세 보증금 2,500 걸리는 데서 2000년 5월에 1,800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원금 처리가 하고 이자하고 다 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나한테 2번씩이나 와서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자도 신경 쓰지도 않고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보신 바와 같이 분명히 상대방의 남편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5월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원금만 받기로 합의를 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의뢰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상대방께서 이자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년간에 발생한 700만 원에 대한 2부 이자가 3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고요. 그거를 의뢰인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안 받고 배려해 준 것이지 이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지요? 안 했지요. 그리고 이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도 이걸 전부 다 요구한 것이 아니라 1년치만을 우리가 받기로 하고 상대 의뢰인 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은 이자를 받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자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왜 재계약을 했을 때 왜 언급을 안 하셨나요? 그 1,8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는 계약서가 아니라 전세 계약을 새롭게 맺는 것이고 그 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 그것으로 변제한다는 계약이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자를 안 받겠노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저도 동생한테고 남한테 빌린 돈을 제가 이 사람들한테 현재도 돈 빌리면 이자, 2부 이자 당연하게 주는 돈인데 제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왜 이자를 안 받아야 됩니까? 저는 돈 빌려주고 내가 대신 남한테 이자를 물어주겠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어머님한테 상대방께서는 계속 이자를 달라고 독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저희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해가지고 부산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병을 넉 달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를 제가 모실 분이 없어가지고 강원도에 제가 모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아줌마한테 저희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일단은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저희를 좀 생각해가지고 전세금을 좀 빼달라고 엄마 있을 때 3명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전세금을 제가 뽑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이자가 엄마 있을 때 이자가 168만 원이 남았는데 그거 제하고 그러면 전세금에서 주겠다고 왜 그때 얘기를 왜 안 했어요? 그러면
동생 이사 가는 날 왜 하필 그때 찾아와가지고 그 난동을 부리는 그때가 건지. 언제였죠? 2003년 4월 달에 올 4월 23일이었죠. 그렇죠. 23일 날 그 저기 동생 집에 하고 오빠 집에 찾아다니면서 온갖 욕설을 예. 다 하고 돈을 언제 돌려줬어요? 4월 27일 날 이사를 갔습니다. 4월 일요일 날. 2003년 4월 23일 이사를 갈 때 그날 제가 저녁에 가서 1,800만 원 하고 저녁에 가서 그랬어요. 내가 많은 돈은 이자를 다 안 받겠고 1년치만 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이 무슨 돈이냐. 너고 오빠하고 엄마하고 700만 원 빌린 이자인데 1년치만 받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무슨 소리냐 해서 너고 오빠가 돈을 빌렸으니까 오빠하고 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4명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미안하다. 절대 안 저 했습니다. 사람 절대 안 없었어요. 했고. 민법 제163조 1항에 보면은 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98년에 빌린 상대방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미 2001년에 소멸시효가 다한 것이죠. 지금 상대방과 의뢰인이 서로 돈을 빌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설령 1998년 12월 31일 날 빌렸다고 해도 이미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끝났기 때문에 상대방의 168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멸시효라는 것이 뭐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만약에 돈을 빌려가 놓고 3년 동안 그러면 도망 다니다 보면 이자를 안 내도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한 집에 살면서 독촉을 했고 이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다가 이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혼자 두 분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오빠도 있었고 동생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해서 2년치 중에 1년치만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합의가 증언을 아닙니다.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증거 영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빠하고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이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요. 사실 세간의 물건을 못 뺀다 해서 언니 집에 사는 사람이고 이래서 우리는 자기들로 빌려줬지. 우리가 그거 돈 뭐 이부 이자 받으려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자 놀이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게 참 어렵다 해서 빌려준 건데 참 이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뭐 1년치만 계산하고 나갈 때 전세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이자로 대신 받기로 하고 해가지고 하기로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그래 준 거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2년치 중에 1년치만 받기로 합의를 하고 깎아주면서 이자를 주기로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그 168만 원을 변제했던 겁니다. 합의화가 아니고요. 저희 동생한테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온갖 행패 다 부리고 동생이 인정을 절대 못 하겠다고 하니까 동생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당장 내일 27일 날 이사를 갔는데 전세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 이자는 나는 생전에 듣도 보다 못하는 이자고 이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인데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고. 그럼 엄마 계실 때 이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든지. 의뢰인의 오빠는 그렇게 합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동생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상대방 쪽에서 거의 협박 수준으로 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의뢰인의 오빠와 여동생의 증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4월 달에 집주인하고 집주인 여동생하고 내 여동생하고 이제 뭐 갑작스럽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자 내놔라고 뭐 때를 쓰는 거지.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일렀지. 뭐 168만 원이니 뭐 의안에 이자더만 내놔라고 이제 밤늦게 때를 쓰고 난리를 치고 감을 질렀지.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나가야 된다니까 이제 막 돈 내놔라고 이제 그때서는 이제 반강제적이지. 나는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좀 황당하지. 오빠 말로는 엄마가 다 갚았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래 다 갚았다 하면 그만하면 막 끝나면 그 말이 끝나면 됐긴데 이 여자가 이 오빠의 인격의 말을 무시를 하고 또 돌라고 또 전화가 오는 길에 또 독촉이 전화가 와. 또 돌라는 식으로 내가 전세금을 돌리달래 했더만은 또 168만 원 이걸 또 따지는 기라야. 상대방과 의뢰인의 여동생이 그 전세금 이야기를 하면서 쓴 영수증을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종이 메모지에다가 700만 원이라고 쓰고 1년 이자 168만 원.
굉장히 좀 허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형식을 갖춰서 하든 아니면 어디 가서 공정을 받든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지켜나가기로 약속을 하면 계약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68만 원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상대방의 요구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채권 채무 관계자 한 분을 감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의뢰인 측에서 요청한 감정 증인은 채권 채무에 대한 전문가이신 한경우 씨입니다. 의뢰인 변호사 신문하세요. 2000년 5월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금을 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약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자가 면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 5월 26일 날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 이자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전혀 이제 그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 측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자가 면제됐을 것으로 이렇게 신뢰를 했었고 그런 신뢰를 상대방이 야기한 그런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금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3년인데 이미 2000년 5월부터 쳐도 3년이 넘어갔거든요. 변제기에 도래된 이미 변제기에 도래된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3년의 소멸시효였던 적용이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반드시 문하세요. 의뢰인께서 오라버니 그리고 상대방 여동생들이 모이셔가지고 자 2년치 이자는 부담스러우니까 1년치 이자만 합의를 해갖고 내기로 했습니다. 그걸 합의를 했다면은 그 이자에 대한 그 소멸시효는 끝나고 거기부터 이자에 대한 또 책임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쌍방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은 그거는 유효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론을 종결 하려고 하는데요. 최종 변론해 주세요. 의뢰인 변호인부터요. 상대방의 남편께서 저희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의뢰인의 오빠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전세를 나가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자 변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첫 회 이자를 납입을 했다고 해도 그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와 상대방의 남편 간의 이자 변제가 합의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추정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어머님이 상대방과 재계약을 할 때 이자는 안 받고 700만 원 원금만 제하는 조건으로 모든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3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자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올 2003년 집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했을 때 의뢰인 측에 700만 원에 대한 이부 이자를 요구를 하면서 1년치 이자금 168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전세금인 1,632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미 정리가 된 채무 관계를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자를 받겠다고 나오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인 2000년 5월 이미 이자를 안 받기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서로 간에 묵인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168만 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상대방 변호인. 상대방인 박점순 씨는 어렵게 가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인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98년에 의뢰인이 오빠의 사정이 딱해서 정말 어렵게 700만 원을 마련해서 빌려줬고 그러나 의뢰인 측은 한 달치 이자만 낸 이후부터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가 도저히 원금을 갚을 수 없자 우리 상대방은 상대 의뢰인을 배려해주는 측면에서 전세금을 낮춰주면서까지 상대 의뢰인을 배려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사를 나갈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라도 이자를 좀 내달라. 그리고 2년치 다 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테니까 168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빠도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준 돈에 대해서 의뢰인은 지금 168만 원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보증금은 상속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이자에 대해서는 왜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측의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최후 변론까지 모든 진술이 끝났습니다. 과연 의뢰인은 이자 168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될까요? 잠시 후 판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어디 대고 이 사람 너무하네. 더 이상의 분쟁은 싫다.
명쾌한 판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TV 생활법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본법정이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려드립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어머니 간에 그 차용 관계를 가지면서 아무런 약정서가 없어요. 변제기도 정해지 않았고 이자는 한두 번 14만 원 입으로 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약정 안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2000년 5월 26일 날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700만 원은 갚아줬어요. 이렇게 전세금을 조금 줄여서 7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2000년 5월 26일이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163조 1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2000년 5월 26일 날 원금을 갚았으면 2003년 5월 26일이 바로 그 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려면은 다시 차용증으로 그 변제기를 더 길게 잡으면 이자도 마찬가지로 또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더 연장시켜서 길게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절차를 밟고 또한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시효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죠. 이렇게 중단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2003년 4월 27일 날 반환하면서 이 이자를 갖다가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때 다 공제한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딱 한 달만 더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든 없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든 없든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한두 번 줬다 하는 거 보면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치 이자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168만 원을 다 달라고는 할 수 없고 그중에 14만 원을 빼고 공제하고 154만 원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두 사람. 판결 후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법리를 조금 알았더라면은 제가 차용증을 받았을 건데 이제 보니까 차용증 안 받는 거는 제가 너무 무식하다 보니 그런 거고요. 좀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 서로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아줌마도 저한테 무슨 얘기라도 진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된 일인데 뭐 어쨌든 간에 판결을 하고 나니까 속은 후련합니다. 언젠가는 서로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